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김다솜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과 관심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다양한 트렌드와 함께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 가까이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로트 걸그룹 활동을 거쳐서 솔로 가수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권민정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늘 비타민 권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KBS 전국 트롯제전, 그리고 MBN의 헬로트로트, 최근에는 미스트롯 3에서까지 인사드렸던 가수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화사한 분이니까 이 스튜디오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상큼하다, 화사하다 이런 말이 어울리시는 분인데 이 트로트 걸그룹 오로라를 하시다가 솔로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원래 솔로를 활동을 계속 하고 싶기는 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제가 가수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면은 휙휙 지나가 버리니까 내 손녀가 언제 나온 건지 막 너무 계속 찾고 싶은데 얘인가 긴가민가 너무 하셔가지고 네. 내가 연습을 더 열심히 해서 솔로로 꼭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화면을 딱 사로잡고 화면을 독점하기 위해서. 네, 독점하기 위해서. 네, 독점을 네. 위해서 솔로로 데뷔하신 것 같고요. 앨범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많아요. 들었다 놨다, 미스터 그 시절. 이제 어떤 것들일까요? 들었다 놨다라는 노래는 2015년쯤에 나왔던 노래고요. 벌써 노래가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첫 저의 이제 솔로 앨범이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미스터나 그 시절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노래인데, 비교적 그 시절이라는 노래가 사실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깊긴 하거든요. 가사를 제가 직접 작사를 해가지고, 저의 뭔가 마음을 좀 담아서 쓴 곡이어서 되게 소중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얼굴도 예쁘신데 노래도 잘 부르는데 심지어 또 작사까지 한단 네. 말이에요. 이거 작사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뭔가 노래를 제가 부르기는 부르는데 저에 대한 마음을 조금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사를 부르면서 감정이입을 하지만 제가 쓴 가사를 제가 직접 부른다면 좀 다른 분들보다 더 감정을 깊게 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작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탤런트가 많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로트 가수로서의 어떤 롤모델 혹은 엔터테이너로서의 롤모델이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주현미 선생님이 저의 롤모델이거든요. 일단 노래도 진짜 너무너무 잘하시고 되게 그리고 오랫동안 항상 좋은 곡들을 밝은 노래도 있고 느린 노래도 있고 슬픈 노래도 있고 다양한 장르들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고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도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멋있게 노래를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름답게 멋있게 네.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트로트 팬들이 원체 많으시니까 네. 할머니와의 관계는 또 어떠신지 좀 에피소드 뭐 재미난 거 있을까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제 두 분 다 에피소드? 저희 할아버지가 사실 저의 진짜 엄청난 광팬이셔가지고 제가 보지 못하는 영상까지 할아버지가 다 찾아서 보실 정도로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걸 보셨지? 저걸 보셨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 영상을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찾아서 다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는 뭐 루틴이나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하면 나 무대가 잘 된다 뭐 하는 이런 것들이요. 징크스는 아닌데 제가 조금 잘 되고 싶다, 이 무대를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는
저는 좀 빨간색 같은 옷이나 네. 뭐 액세서리나 그런 거를 좀 착용하는 편이에요. 아, 뭔가 레드가 들어가면은 좀 그 무대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거는 그냥 증명된 건 아닌데 그냥 저 혼자만의 그런 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신. 네. 미신. 미신처럼 네. 내가 오늘 잘해야 되니까 네. 빨간색이 들어간 거를 좀 입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네, 좋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정열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아까 뭐 주현미 씨가 좋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친근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요. 항상 그냥 진솔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냥 옆집에 사는 그런 동생, 뭐 누나, 뭐 딸내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가고 싶습니다. 방송 활동이나 그런 행사나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매일매일 스케줄이 없거나 할 때는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팬들의 한마디나 뭐 응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제가 항상 되게 좋아했던 팬이 있는데 되게 오래됐어요. 6년, 7년 정도 된 팬인데 어린 여자 학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딜 가든 혼자 계속 따라와서 목이 터져라 막 응원을 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막 응원법을 혼자 만들어가지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분들은 팬이 막 많아서 다 같이 옷을 맞춰 입고 되게 뭔가 단합력 있게 다니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어린 친구가 혼자 와서 그거를 6, 7년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항상 이 친구 때문에 잘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카메라 보고 그 팬 어린 친구 10대 소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10대, 20대이긴 한데. 20대 소녀에게 6년이면 엄청난 건데 한마디 해주세요. 다혜야. 항상 고맙고 사랑하는 거 알지 언니가? 언니가 잘 돼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사랑해. 너무 애틋해요. 아니, 이 정도면 앞으로 6년이 아니라 10년 더 따라다닐 것 같다는. 거의. 네. 10년 따라다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과 무대를 꽤나 오래 쓰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제 트로트 가수를 하기 전부터도. 이럴 때 슬럼프가 왔을 때 이겨내는 나만의 어떤 비법이 있으실까요? 사실 비법 같은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진짜 버티고 견디고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티는 게 제일 잘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슬럼프를 이기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은 저는 더 늪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는 누구나 당연히 오는 것 같고 그 시기를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잘 지나가게끔 잘 지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나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뭐 방송이나 행사 이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이나 그냥 이런 걸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말아주시고 계속해서 잘 되기까지 응원해 주시면 저는 계속 열심히 다가가 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세요. 네, 너무나 애틋한 그런 응원의 이제 말씀이었던 것 같고 네. 저도 아마 이제 집에 가서 SNS로 팔로우하지 않을까 이런 너무 생각이 좋아요. 듭니다. 네, 저희가 PR 시간을 좀 많이 드려볼게요. 이제 노래를 불러주셔도 좋을 것 네. 같고 자기 PR 뭐 연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그 노래 냈던 그 시절이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혹시? 편하게 편하게 그냥. 네,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비만 한번 불러볼게요. 끝없는 기다림 속에 덧없는 외로움 속에 빛바랜
추억들도 하나둘 깊어가고 이제는 걱정 말아요. 가슴에 묻어둘게요. 기억 속에 그때 그 시절 아름답던 그때 그 시절 네, 이런 노래입니다. 와, 아니 저희 가까이 톡 최다 길게 노래 부르신 분이에요. 아주 진짜요? 네. 네, 어떤 곡이죠 이게? 이게 그 시절이라는 제일 최근에 낸 노래인데 아, 뭐 힘들었던 기억이나 뭐 아팠던 기억이나 조금은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도 이제는 좀 묻어두고 추억 속으로 좀 떠나보내자.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괜찮다. 걱정 말자.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약간 이런 가사말을 담은 노래입니다. 혹시 본인이 쓴 노래? 네네네. 역시 그래서 가사가 달라요. 네, 달라. 맞아요. 그러셨구나. 들으면서 마음이 절절한 게 이게 네. 트로트보다는 약간 발라드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발라드 트로트 느낌을 좀 냈고, 근데 앞에 부분이나 악기 사용 같은 거는 좀 국악 느낌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노래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뭐 이제 뮤직 사이트 가서 그 시절, 네. 권민정 씨의 그 시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초선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활동을 하다가 다시 권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다시 권민정으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방송 활동이나 아니면 행사나 라이브 방송이나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 많이 드릴 테니까요. 저 권민정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권민정 씨와 함께 무대 뒤의 진솔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걸그룹 활동부터 솔로 가수까지 새로운 도전, 그리고 작사가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준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음악과 무대로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가까이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편재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새 피부과 예약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무좀이나 습진, 두드러기 같은 피부 질환은 대기가 뒤로 밀리고 리프팅이나 보톡스 같은 것들은 뭐 빨리 진료해준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최근 이 피부과 시장이 진료 중심에서 피부 미용 시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피부과 의원이 5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질환 진료보다는 레이저, 보톡스, 필러 같은 비급여 미용 시술만 사실상 운영한 곳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피부과라고 해서 다 같은 뭐 피부 질환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간판에는 모두 피부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닐 수도 있고 피부 질환보다는 미용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한피부과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내 피부과 전문의 수는 약 3,000명 수준인데 피부과 간판을 단 의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게 진짜 피부과인지 아닌지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요. 병원 간판이나 홈페이지에 피부과 전문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또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에서도 전문의 검색이 가능한데요. 반면 단순히 의원, 클리닉, 뷰티센터 같은 표현만 쓰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소비자는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쭉 지적돼 왔단 말이죠. 네,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소비자들이 전문 피부과로 오인할 수가 있는 광고나 간판 문제가 지적이 됐고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미용 광고에 집중하면서 정작 피부질환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SNS 후기와 광고 중심으로 병원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의료 정보보다 마케팅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보면 결국 시장이 돈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수익성 차이가 크겠죠. 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차이였습니다. 습진이나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 시간이 길어도 수익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리프팅이나 색소 치료, 스킨 부스터 같은 시술은 비급여라 가격을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안티에이징 수요가 커졌고 젊은 층까지 피부 관리에 적극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과 시술이 일부 고소득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직장인이나 20, 30대 소비자들에게도 일상 소비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NS 영향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SNS 보면 워낙 예쁜 분들도 많고 또 리프팅 시술 관련된 정보도 많아서 아 나도 이번 달에는 리프팅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짧은 영상 플랫폼 중심으로 리프팅 전후 비교 영상이나 피부관리 브이로그가 확산되면서 피부관리가 단순 의료기관보다 뷰티 플랫폼처럼 소비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외국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진료과 중 하나가 피부과입니다. K-뷰티 인기가 의료 시장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정작 피부 질환 환자들은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토피나 염증성 피부 질환 환자들이 진료 예약을 잡기 어려워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의료가 지나치게 비급여 중심으로 흘러가면 필수 진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나친 저가 이벤트 경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장형 피부과처럼 박리담회식 시술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과 시장은 단순히 의료 산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뷰티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예전에는 아픈 피부를 치료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더 어려 보이고 더 예뻐 보이기 위한 소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슈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의료와 뷰티 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새 저가형 커피 브랜드들 보면요. 떡볶이에 치킨에 핫도그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커피가 아니라 거의 분식집 아니야?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네, 바로 커피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저가 커피 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단순히 매장 수를 늘리는 경쟁보다 한 번 방문한 소비자가 얼마나 더 소비하게 만드냐가 중요해진 겁니다. 아, 결국에는 그래서 조금 돈이 되는 떡볶이나 치킨 같은 분식 메뉴를 늘리게 되는 거군요. 네,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최근 식사와 간식 메뉴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식사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저가 커피 시장은 사모펀드와 투자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컴포즈 커피는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가 인수를 했고 업계에서는 브랜드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커피를 얼마나 많이 파느냐보다 소비자를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고 추가 소비를 유도하느냐가 기업 가치 평가에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생존 전략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싼 커피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간식과 식사까지 함께 소비하는 가성비 플랫폼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해외 SNS를 보면요, 신기한 게시글들이 보입니다. 한국 학교급식이나 회사 구내식당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K급식 열풍이라고 하죠. 급식까지 이제는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면서요. 네, 예전에는 K푸드 하면 김치나 라면, 떡볶이 같은 개별 음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한국식 식단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이 함께 나오는 한국식 한 끼 문화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맞춰서 나오는 K급식은 너무나 익숙한 건데 해외에서는 이제 신기하게 받아들여지나 봐요. 네, 해외 SNS의 반응을 보면요. 한국 학생들이 부럽다. 매일 이런 급식을 먹고 싶다 같은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K드라마나 예능에 자주 등장한 한국 급식 문화가 실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K푸드가 특정 음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가 자체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 유행이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 급식업체들도 최근 해외 시장 확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현지 글로벌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식 기반 급식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음식만 수출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K급식을 단순히 식품 판매보다 식문화 수출에 더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과 조리 시스템, 급식 운영 방식까지 함께 나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급식 자동화 시스템이나 친환경 급식 솔루션까지 함께 수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급식이 그냥 복지 개념인데 지금은 아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컨텐츠이자 하나의 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K 컨텐츠 영향력이 커지면서 음식 자체보다 한국식 식생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결국 K푸드가 이제 한 끼 문화 자체로 확장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K 컨텐츠가 K푸드를 키웠다면 이제는 K푸드가 K급식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급식 역시 한국형 서비스 수출 산업 가운데 하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K푸드의 글로벌화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편재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흐름이 산업과 우리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요즘 편의점은 단순히 간식을 사는 공간을 넘어서 생활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찾는 것은 물론이고 배달 주문이나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한 곳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편의점은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점의 변화가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이 빠르게 변화하는 배경에는 소비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빠르고 간편한 소비를 선호하는 흐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생활 속 이용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업계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편의점 업체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역할까지 맡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최근 편의점은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와 배달 거점 기능은 이미 익숙한 모습이 됐고요. 일부 매장에서는 세탁 서비스나 온라인 주문 상품 픽업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 물류 거점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전국 곳곳에 있는 편의점 매장을 활용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은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서서 유통과 물류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야 시간대 무인 운영이나 하이브리드 형태의 편의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낮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밤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키오스크와 스마트 결제 시스템, AI 기반 재고 관리 기술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역시 기술 기반 산업의 성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산과 상품 진열 중심의 업무 비중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고 관리와 배달 대응, 디지털 시스템 운영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인 하이브리드 매장이 늘어나면서 단순 계산 업무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반면 여러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이 물류 거점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배달과 물류 관련 업무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데요. 결국 편의점 산업 역시 단순 판매 중심 구조에서 운영과 관리 중심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편의점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생활 공간이 소비와 물류, 기술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산업의 역할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필요한 역량 역시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편의점도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소비 흐름과 기술 환경이 반영되는 산업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가장 가까운 공간 편의점. 그 안에서는 지금 소비 방식과 산업 구조, 그리고 일자리의 변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일터 역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흐름 속에서 일터의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입니다. 오늘 박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가요, 금리가 연 7%대를 올랐습니다. 이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정부 대출이죠. 보금자리론 신청은 급증하고 있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행 대출은 너무 비싸고 어려우니까 그나마 정책 대출로 몰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7%대면은 부담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간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입니다. 은행들도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드는데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그 부담이 커졌고요. 그리고 결국 소비자들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오른 겁니다. 아하, 거기에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 심사가 까다로워졌죠. 네,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는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보금자리론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보금자리론 한번 보면 이제 수요가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7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공급 목표의 40%가 석 달 만에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면서요? 네, 보금자리론도 금리가 꽤 올랐습니다. 최고금리도 지난해 4%에서 올해는 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시중은행보다는 낮지만 예전처럼 정책대출이라 아주 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 사이에서 실수요자들이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죠. 비리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이거 조금 과도하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죠. 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주택관리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자격 취소와 형사처벌 강화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를 거짓 작성하면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이면 이거 상당한 비용인데 액수가 커요. 그런데 협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건 조금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 반영이 안 된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현장은 법령을 지키면서 관리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위반 사례도 단순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지금처럼 처벌을 세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협회는 현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부하에 처한 관리사들이 지나치게 조심하게 되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주택 관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비리를 막겠다는 의도는 맞지만 현실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비리 근절과 현장 관리 효율을 동시에 잡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이 책임 범위와 비용 문제가 생기고 있다죠. 네, 이번 법의 핵심은 원청사가 하청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작업 환경, 보건 관련 사항에서 원청 영향력이 인정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사용자성 범위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건설업계에서는 어떤 혼란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네, 포스코 ENC, SK 에코플랜트,
현대 엔지니어링 등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교섭 범위가 불명확해 원청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원청사가 하천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란봉투법 적용으로 원청 책임이 확대되면 법적 의무가 서로 겹치면서 이게 법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면서요. 네, 즉 안정을 위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사용자 책임이 커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공사비와 분양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청 교섭 증가, 그리고 인력 확충, 임금 상승 등으로 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요, 다양한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제도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키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혼란과 비용 부담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제 서울 주거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죠. 코리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다뤄볼 건데요. 이 전월세 전환과 1인 가구의 증가 속에서 단순히 공유주택을 넘어서 새로운 주거 문화이자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코리빙이라면서요. 네, 코리빙은 개인 공간과 함께 공용 공간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주거 형태인데요. 서울 코리빙 공급 규모는 2017년 338실에서 올해 1분기 7,377실로 9년 만에 약 22배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쉐어하우스란 말이죠. 이 정도면 단순히 유행이라기보다는 주거시장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과 코리빙 인기가 같이 겹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전세대출 금리 상승으로 서울 오피스텔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1인 가구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교류 기능을 갖춘 코리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혼자는 살지만 남들하고 교류는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코리빙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임대료는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코리빙 임대료는 최근 3년간 약 33% 상승했는데요. 신규 계약 임대료 상승폭이 더 큰 만큼 공급 확대에도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사업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운영 역량의 핵심이라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상위 5개 사업자가 공급의 약 90%를 차지할 만큼 시장 집중도가 높은데요. 글로벌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코리빙이 전문 운영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거의 뭐 독과점처럼 보여지는 모양새인데요. 전세, 월세 전환과 1인 가구 증가 흐름 속에서 코리빙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운영과 입주자 만족이 핵심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지금 주목해야 될 사건들을 알아보는 시간,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름다운 김규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점점 예뻐지네요. 자, 봄이 되면서 한동안 말차 트렌드, 초록빛 트렌드가 인기였는데 이제는 카페와 디저트 시장에 보라색 신드롬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우베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우베가 정확히 뭐예요? 네, 우베는 필리핀 등의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먹는 참마의 일종인데요. 이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우베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새로운 맛 때문은 아닙니다. 우베의 선명한 보라색이 음료나 디저트에 적용했을 때 시각적인 임팩트가 크다 보니 요즘처럼 SNS 소비가 활발한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라색이 이제 시선을 받기, 주목받기 딱 좋은 색깔이어서 더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증샷이 중요한 SNS 시대에 더 강력한 콘텐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 맛과 건강을 함께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 즉 건강한 기쁨이 또 트렌드를 오르면서 우베가 인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이 식이섬유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예쁜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브랜드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우베 라떼나 우베 쉐이크, 우베 바스크 치즈케이크 같은 제품을 선보였고요. 여기에 대형 베이커리나 편의점까지 우베 관련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음료를 넘어 디저트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요즘에는 우베 메뉴만을 전면에 내세운 그런 카페들도 있었는데요. 김다솜 앵커님은 이 우베 메뉴 드셔보셨나요?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우베를 못 먹어봤어요. 이제 트렌드 약간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이제 보라색이 워낙 선명해서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우베 음료와 디저트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뭐 대형 브랜드에서부터 동네 카페까지 우베 메뉴가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결국엔 요새 디저트라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서 SNS에 올릴 수 있는 트렌드인가 아닌가도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헬시 플레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흐름이 식품업계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설탕과 당류를 줄인 저당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제로 음료 정도였다면 이제는 미숫가루와 디저트 그리고 간편식에도 뭐 저당이 트렌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당 트렌드는 더 이상 음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관리와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생활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저당, 무가당, 제로 상품군의 매출이 최근 4년 연속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저당이 새로운 소비의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사 보니까 미숫가루 같은 신선식품에도 저당이 트렌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5월에 출시된 아이스 미숫가루 제품은 2주 만에 판매량 10,000개를 돌파했고요. 같은 기간 미숫가루 선식 카테고리 매출도 전년 대비 54.6% 증가했습니다. 저당 트렌드가 음료를 넘어 이제는 아침 대용식이나 간편식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는 건강식은 맛없다 이 얘기는 옛날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2030 여성들이 뭐 다이어트가 늘 최대 고민이다 보니까 달달한 또 디저트는 또 참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당이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디저트도 이런 수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한 대형 베이커리의 저당 롤케이크는 출시 열흘 만에 판매량 4만 개를 돌파했고요. 저당 케이크 3종의 판매량도 2주 동안 전월 대비 약 52%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한 발효유 회사의 당류 0% 제품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500만 개를 달성했습니다. 네, 저도 알룰로스는 기본으로 집에 두고 있고요. 저당 케첩이나 저당 굴소스 같은 제품도 따로 사서 쓰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특별한 선택으로 느껴졌다면 이제는 일상적인 제품을 사는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2030 여성들에게 저당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요즘 식품업계는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당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더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야구장 관중석에서 영상 하나가 엄청 화제가 됐었죠. 다음에 처음에 뭐 연예인 아니냐, 배우 아니냐 했는데 알고 봤더니 AI가 만든 영상에 대해서 논란이 커졌던 것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영상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와 가짜 구분하기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종목이 바로 이 홍보 영상 숏폼 챌린지였는데요. 약 20초에서 60초 사이의 영상을 만들면 되고 대상 200만 원을 포함해 총 상금은 650만 원입니다. 오, 상금이 상당해요. 이제는 AI가 화제 영상이 되는 이런 트렌드를 뛰어넘어서 정부에서 공모전 영상까지 직접 만들라라고 이제 제시하는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기자가 직접 AI만으로 숏폼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도전장을 내민 기사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기자는 먼저 구글 제미나이로 30초짜리 영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미지 생성 AI인 나노바나나로 장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AI 영상 제작 툴인 V캣을 활용해 자막과 효과를 넣어 영상을 완성했는데요. 기획부터 제작까지 소요된 시간은 단 3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와, 30분이요? 30분 만에 영상이 뚝딱 만들어진다니 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이 정도면 정말 프롬프트 몇 줄이면 영상이 나온다라는 말이 실감됩니다. 근데 이제 제목처럼 제작비가 완전 0원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V캣으로 편집까지는 잘했지만 막상 완성 영상을 내려받으려고 하니 유료 가입자만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기자는 화면을 캡처한 뒤 캡컷으로 편집해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AI 덕분에 기획과 제작 속도는 확실히 빨라졌지만 막상 완성 영상을 다운받는 도중에서 돈이 드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네, 예전에는 영상 편집이 전문가의 영역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생성 AI 덕분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과금 구조나 결과의 완성도 같은 것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죠. 그래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지금 개인도 짧은 시간 안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혹시 지갑 뒤나 스마트폰 케이스 뒤를 열어보시겠어요?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나 다 잘 될 거야 라는 글귀가 적힌 작은 종이 한 장쯤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른바 부적 굿즈라고 불리는 행운 아이템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큰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저 재미로 보기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이 행운을 테마로 한 상품들이 연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왜 이 부적 굿즈에 열광하는지 그 흥미로운 이유와 숨은 소비 심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적이라고 하면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가 쓰인 조금은 무섭고 무거운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심각한 우환이 있거나 큰 시험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주고받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최근 유행하는 부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기 웹툰 캐릭터가 윙크를 하고 있거나 월요병 퇴치 부적, 로또 당첨 부적처럼 유머러스한 문구가 담긴 귀여운 포토카드 형태가 대부분인데요. 가방에 다는 키링이나 부적 모양의 스마트폰 액세서리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심지어 국립박물관에서 만든 전통 문양의 액마기 굿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힙한 한국 기념품으로 인기를 끌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런 부적을 찾기 시작한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고도의 소비 심리와 사회적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불안 해소를 위한 가성비 좋은 정서적 투자라고 분석합니다. 취업난이나 불안 같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거창한 상담 대신 몇천 원짜리 귀여운 굿즈를 통해 쉽고 유쾌하게 위로받으려는 행동입니다. 완벽한 미신으로 믿는다기보다는 믿져야 본전이지 귀여우니까 내 마음의 위안이 된다 라는 식의 가심비 소비이자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마음을 읽고 유통업계에서도 발빠르게 이른바 럭키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패션 브랜드에서는 제품을 구매하면 행운의 메시지 카드를 덤으로 증정하기도 하고 모바일 선물하기 플랫폼에서는 친구에게 부담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위로 부적, 합격 부적 카테고리가 따로 개설되어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의 기능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주는 좋은 기분과 감정을 이른바 기분 경제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운 굿즈를 즐길 때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유쾌한 도구로만 활용해야지 이 작은 굿즈에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부적을 두고 와서 오늘 일을 망칠 것 같다라며 오히려 또 다른 불안감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가볍게 리프레시하는 마음의 비타민 정도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부적은 지갑 속 굿즈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중한 사람에게 너 자체가 내 행운이야 라는 말 한마디로 세상에 하나뿐인 마음의 부적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실정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바다도 보고 싶고 공연이나 축제도 즐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공연만 보는 축제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부터 화려한 공연, 그리고 밤을 장식하는 특별한 볼거리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남 거제에서 열리는 거제 옥포대첩 축제입니다. 거제 옥포대첩 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첫 승리였던 옥포해전을 기념해 열리는 거제 대표 역사 문화축제인데요. 올해도 옥포 수변공원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단연 승전행차 가장행렬과 뮤지컬 옥포해전입니다. 승전행차는 당시 옥포대첩의 순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퍼레이드인데요.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 전통 무예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특히 뮤지컬 옥포해전은 실제 옥포 앞바다를 배경으로 불꽃 연출과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단순히 무대를 보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그 순간의 역사 현장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낮 시간에는 조금 더 시원하고 활기찬 프로그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물총축제와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가 운영되는데요. 축제장이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처럼 변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K-팝 랜덤 플레이 댄스, 옥포대첩 골든벨, 역사 탐방 프로그램까지 함께 진행되면서 재미와 의미를 모두 느끼실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를 위한 이순신 체험 프로그램과 체험존도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지면 옥포대첩 축제의 분위기는 또 한 번 달라집니다. 밤이 되면 드론 라이트쇼와 해상 불꽃 전투 재현이 펼쳐지는데요. 어두워진 바다 위로 빛과 불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실제 전투 장면을 보는 듯한 장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불꽃이 바다 위로 번지는 순간은 많은 방문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거제 밤바다와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축제를 즐기다 보면 먹거리도 빠질 수 없겠죠. 현장에는 거제 지역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되면서 공연과 체험 사이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천천히 축제장을 걷는 시간도 이번 축제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합니다. 또 근처에는 바람의 언덕, 외도 보타니아, 거제 케이블카 등 함께 둘러보기 좋은 여행 코스도 다양하게 있어서 하루 일정으로 방문하시기에도 좋습니다. 거제 옥포대첩 축제는 단순한 역사 행사가 아니라 공연과 체험, 그리고 바다 풍경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여름 축제인데요. 낮에는 신나게 즐기고 밤에는 바다 위 불꽃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이번 6월 거제에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국의 축제와 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트렌드를 읽는다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와 문화, 라이프 스타일 속 다양한 흐름과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